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큰 결단을 내린 30대 여성입니다. 웨딩홀 예약도 끝났고 청첩장도 다 돌렸고 신혼집하고도 거의 다 들여놓은 상태였지만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예비 신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만난 예비 시동생, 유난히 눈에 띄는 중학생 남자아이였죠. 예비 남편의 남동생이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마냥 귀엽게만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는 키가 큰 편이었고 눈이 유난히 반짝이던 아이였어요. 처음 본 자리여서 그런지 괜히 마음이 쓰인 저는 더 잘 챙겨줬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엔 조금 경계하다가 제가 진심으로 대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서 잘해준 것뿐인데 그 결과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줄은요. 결혼식 일주일 전 그 아이가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장난으로 철없이 내뱉는 투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상상도 못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진실은 저를 속인 엄청난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에게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비 남편이 감추고 있던 비밀이 뭐였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누군가와 일정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고민 없이 훌쩍 떠나버리고 그곳에서 오래 머물며 사진도 찍고 배가 고프면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도 되는 그 자유가 좋았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어느 여행지에서 저는 혼자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본 건 전망대 난간에 기대 서서 노을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저처럼 혼자였고 이어폰도 끼지 않은 채 조용히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왠지 모르게 눈이 한 번 더 가는 사람이었죠. 제가 사진을 찍다가 삼각대가 툭 쓰러졌고 그가 먼저 다가와 잡아주었습니다. 혼자 왔냐고 묻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그 역시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고 사람 많은 곳보다 이렇게 조용한 곳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웃으며 답했죠. 그렇게 짧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또 마주쳤고 마침 자리가 부족해서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구면이라고 해도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있는 시간과 나누는 대화들이 참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고 과하게 친한 척도 하지 않고 담백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행에서 만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행을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연락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1년 동안 그는 성실했고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고 허세 없이 차분한 성격. 저는 그 사람과라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같은 마음이라고 결혼에 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래를 약속하고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비시댁에 갔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 한가운데 걸린 큰 가족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예비 남편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연애 1년 동안 그는 형제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형제 자매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예비 남편은 그냥 혼자라고만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은 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느낌은 별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예비 남편 말고 다른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 사진인가 봐? 그런데 사진 속 저 남자아이는 누구야? 제 물음에 예비 남편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스러워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뭔가 결단을 내린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 순간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예비 남편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남동생이야. 뭐? 동생이라고? 나한테 외동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예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말라 보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자신에게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다고 했고 자신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모님이 조금 부끄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남동생이라고 하면 다들 엄청나게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고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시선을 부끄러워하셨고요. 근데 그 이후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말을 안 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네 마음이 아플까 봐 조심스러웠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상처가 있거든요. 사실 저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동생이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항상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어요. 다른 집 남매들 보면 누나를 그렇게 잘 안 따르던데 제 남동생은 이상하게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남자아이 치고 애교도 참 많았어요. 누나 누나 하면서 살갑게 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귀찮다면서도 늘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동생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제 용돈을 털어서라도 맛있는 걸 사줬어요. 또 동생이 어려워하는 숙제도 도와줬고요. 저에게 동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아들 같은 아이였어요. 비록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겨우 3살 차이인데 무슨 아들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 집에서 저와 동생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누나인 제가 동생을 지키고 챙겨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저를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엄마보다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동생보다 제게 많이 의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저도 같은 시간에 학원이 끝났고 늘 그랬듯 동생과 함께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친구들이 붙잡더군요. 새로 생긴 떡볶이집이 있다고 맛있다면서 같이 먹으러 가자고 했고 조금만 더 놀다 가자며 저를 떡볶이집으로 끌었어요. 저는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가야 한다고 했지만
맨날 같이 안 놀고 집에 간다면서 그날따라 친구들이 서운해했습니다.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고 들어가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갈 거라고 먼저 집에 가라고 했죠. 곧 동생에게서 알겠다는 연락이 왔고 그렇게 동생은 저 없이 혼자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날 내가 학원으로 데리러 갔다면, 동생과 같이 집에 갔다면, 내가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렸다면 그 아이는 아직 제 옆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시간이 지나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과 처음 만난 그 바닷가 근처에 동생 납골당이 있거든요. 그때 여행길에 동생이 있는 곳에 들러서 인사하고 바닷가에 간 거였고, 예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난 바닷가는 어떤 계기로 오게 된 거냐는 물음에 자연스레 동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은 제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됐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동생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우는 저를 안타깝게 지켜봤었죠. 그래서 그는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 동생이 예비 남편의 동생과 비슷한 또래거든요. 자기 동생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제 상처를 건드릴까 봐, 괜히 또 저를 울게 할까 봐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왜 말하지 않고 숨겼는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형제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니. 저를 생각해서 숨겼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괜히 제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을 아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 줄 몰랐다고. 어차피 이렇게 알게 될 텐데 미리 말했어도 상관없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예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속상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로 저를 생각해 준 게 참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 집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주방이나 다른 방에 동생이 있나 싶어서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어디 있어? 집에 없어?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예비 시동생에게 인사하고 싶다가 말하자 예비 남편은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춘기라서 방에서 잘 안 나와. 우리 가족들도 동생 얼굴 보기 힘들어. 그렇게 어색한 웃음이 짧게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이렇게 예비 형수님이 왔는데 나와서 인사하라고 해야겠다고 말하고는 동생이 있는 듯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남편을 급히 말렸어요. 사춘기라는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사춘기면 예민할 시기인데 괜히 억지로 나오게 할 필요는 없다고, 앞으로 자주 올 거고 볼 기회 많을 텐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는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유별나게 보내지 않았고 먼저 간 동생 역시 무난했지만 다른 집 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춘기 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춘기라면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예비 형수님이라고 해도요. 그 나이 때는 누가 봐도 예민할 시기니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자 예비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알겠다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동생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다음에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양가 인사를 마치고 정식으로 허락받은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신혼집 가전, 예물, 청첩장 디자인까지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그 바쁨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는구나. 실감이 날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예비 남편의 남동생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사춘기가 심해서 방에서 잘 안 나오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인사드리러 같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민한 시기라서 말 붙이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며 따라 웃었지만 내심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만난 거니까 인사 나누고 싶고 짧게라도 몇 마디 나누고 싶은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하면 어쩌지. 눈도 안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며 예비 시동생을 쳐다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래도 예의 있게 할 도리는 다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예민할 때라 싫을 수도 있는데 먼저 인사를 해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예비 시동생의 표정과 눈매, 그 어색한 자세를 보면서 문득 죽은 동생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19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친동생. 죽기 전에 딱 저만한 나이였습니다. 저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수가 많지 않았고 낯가리면서 눈을 피하던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죽은 동생이 그리워서 마음이 먹먹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예비 시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른들은 결혼에 관련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조용히 수저만 들고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들의 대화에 집중하면서도 괜히 예비 시동생이 신경에 쓰였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고기가 멀리 있어서 젓가락을 뻗지 못하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고기가 참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말하고는 아예 고기 접시는 예비 시동생 앞쪽으로 가까이 밀어줬어요. 예비 시동생은 잠깐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맛있냐는 제 물음에 작게 맛있다고 말하면서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예비 시동생을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원은 어디 다니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예비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예비 시동생에게 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불편해도 이것저것 말을 걸면서 관심을 줬어요. 귀찮게 굴어서 싫을 법도 한데 고맙게도 제가 물어보면 짧게라도 잘 대답해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눈빛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남편에게 듣기로 간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간식을 사갔고 공부하거나 쉬면서 먹으라고 건네주자 예비 시동생이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누나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누나는요? 누나가 아니라 형수님인데 형수님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저는 괜히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동생이 죽은 후로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예비 시동생에게 누나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뭔가 마음이 벅차면서 좋더라고요.
죽은 제 동생이 아닌 걸 잘 알지만 이상하게도 예비 시동생을 보면 자꾸만 제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도 된다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형수라는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때도 계속 누나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하며 따뜻하게 웃어줬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도 저를 보며 살짝 웃어 보이더군요. 예비 시동생을 대할 때면 저는 예비 형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누나 같은 마음으로 대하게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랑은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랑은 짧게라도 이야기하는 게 신기하다고. 가족으로서 예비 형수님이 마음에 드는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예비 남편은 한편으로 친해지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친해지면 된다면서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서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챙겨주고 싶은 거지 억지로 관계를 좋게 형성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비 시동생을 볼 때마다 죽은 남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못해준 걸 이렇게라도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예비 시동생이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혼자 삼키고 있었는지를요. 결혼식에 딱 일주일 남았을 때 예비 시동생이 저를 찾아와서 결혼을 말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저는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동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댁에 갈 때마다 간식을 하나 더 챙겼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서 주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운지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짧게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가면 다 같이 식사하다가 물이 든 컵을 제 쪽으로 놔주기도 하고,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빼꼼히 내민 채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오셨어요? 그 한마디로 괜히 제가 더 반가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시동생이 먼저 거실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오셨어요? 처음으로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을 건드리던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왔어. 뭐 하고 있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시험 이야기. 처음엔 단답형이던 대답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점점 자신의 고민들을 제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먼저 다가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문제집을 펼치며 이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줬어요. 다행히 제가 수학 쪽으로는 자신이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시동생의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연필을 잡고 옆에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주면 예비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듣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가자마자 게임기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랑 게임하실래요? 이거 같이 해요. 이렇게 말하며 웃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져주기도 했고 이기면 크게 리액션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색하게 웃다가 나중에는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이지 낯설 만큼 맑았어요. 사춘기라 가족들과는 말도 잘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던 아이가 제가 가는 날이면 슬쩍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저랑은 조잘조잘 대화도 잘했고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춘기라서 걱정했는데 요즘은 많이 밝아져서 다행이야. 이게 다 우리 예비 며느리 덕이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예비 남편도 웃으며 예비 형수한테만 저런다고 벌써 예비 형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녀서 큰일이라고 말하고는 예비 시어머니랑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뿌듯해졌어요. 저를 믿고 마음을 열어준다는 게 느껴지니까 고맙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 돌아가려는데 예비 시동생이 우물쭈물 하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나, 또 언제 와요? 글쎄, 왜? 아니, 모르는 문제가 또 있을지도 몰라서요. 고민거리도 있고. 부끄러운 듯 작게 중얼거리는 모습이 너무도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껏 밝아진 표정으로 웃어주었어요. 그런 나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집에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예비 시동생을 더 잘 챙겨줘야겠다고, 결혼하면 정말 친동생처럼 지내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예비 시동생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하지 못한 진실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동생과 정말 잘 지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다름 아닌 예비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예비 시동생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비 시동생은 어깨에 가방을 맨 채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기다린 듯 보였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묻자 예비 시동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집으로 보낸 택배하고 있잖아요. 상자에 붙어있는 주소 외워뒀어요. 그 말에 저는 그렇구나 생각하고는 여기 무슨 일로 왔을까? 혹시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 나한테 고민거리라도 털어놓으려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고 오지. 오래 기다린 거 아니냐고. 배는 안 고프냐고 묻고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음식점이 있는 쪽으로 예비 시동생을 데리고 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동생이 제 손을 슬쩍 빼더니 밥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누나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늘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보면 웃고 편하게 말을 걸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다시 다물고 말하기를 꺼리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나쁜 친구들한테 맞기라도 한 걸까 봐 시동생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동생은 그런 거 아니라고 답하고는 또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직감했어요. 그것도 저한테만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하고 우리 집까지 혼자 찾아올 정도면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러자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이 결혼 하지 마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심각한 척 굴더니 장난친 건가? 아니면 사춘기 아이 특유의 괜한 심술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장난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지했고 두려워 보였고 마치 큰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내 제 얼굴에 미소가 점점 사라지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심술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라는 걸 느끼고는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고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이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한마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사실은 저 형 동생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분명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아니라고? 대체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제 몸이 굳는 듯 했어요. 입은 벌어졌는데 말이 안 나왔고 심장은 쿵쾅거리는데 생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어요. 뭐라고? 형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긴장했는지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눈은 눈에 띄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장난 사람처럼 형이 아니면 뭐냐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이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고 마침내 입 밖으로 꺼낸 말은 제 인생을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뭐라고? 아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형이 아니고 아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고는 재미없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 자신의 아빠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얼굴로요. 그 모습에 저는 얼굴에 웃음기를 싹 거두었고 머릿속에서 형이 아니고 아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형이 아빠일 수 있냐고, 어떻게 이만한 아들이 있냐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 제 모습에 예비 시동생은 결국 눈물을 흘렸고 제가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요, 아빠가 어릴 때 사고 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9. 예비 남편이 고작 1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와 순간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고 그 사실을 여자친구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 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른들 몰래 지울까도 했지만 임신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탓에 수술하기 어려웠고 또 지울 수 있다고 해도 예비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아이를 낳겠다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조촐하게라도 결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직후 그 여자친구는 아기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아이를 예비 남편에게 맡기고 도망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엄마를 원망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렸잖아요.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게 무서웠을 수도 있죠. 그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동자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남편은 2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없이 혼자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결심했대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렸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 밑으로 호적 올리지 말고 자신들 밑으로 호적을 올리자고요. 그 말에 예비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대요. 자기 아들인데 왜 부모님의 자식으로 올리냐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그럼 네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애를 키우려고? 19에 혼자 애 키우는 호라비 소리 듣고 인생 망칠 거니? 너는 아직 젊어. 나중에 결혼할 생각도 해야지. 애가 커서 자기가 사고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알면, 자신의 엄마가 버리고 도망간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니?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에게 어디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밑에 호적 올려서 키울 거라고. 너는 형으로서 언제든지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커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대요. 예비 남편은 고민 끝에 결국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는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되었던 거죠.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컸다고 했어요. 집안에서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형도 모두가 철저하게 쉬쉬하며 그 비밀을 가족 안에 가둬두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어요. 형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일반적인 형의 눈빛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형이랑은 좀 달랐다고 했죠. 형이라면 툭툭 치고 장난치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형은 늘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혼내는 방식도 이상하게 조심스러웠고 걱정하는 눈빛은 형이 아니라 부모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여겼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입양된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형과 얼굴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웃을 때 인매, 눈매, 옆모습까지. 형이랑 너무 닮아서 입양이라고 믿기도 어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할머니와 형이 이야기하는 걸 몰래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알아야죠. 근데 애가 알면 상처받을까 봐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냥 지금처럼 계속 비밀로 하자. 아직 미성년자인데 네 말대로 아이 상처받을 거 생각해야지. 그래도 여자친구한테만큼은 말해야죠. 그러다가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거니? 평생 사고쳐서 낳은 아들이라는 꼬리표 달고 살 거야?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어. 그 단어들이 귓가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몰래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비 시모랑 예비 남편은 지난날의 이야기까지 나누었고 그렇게 시동생은 자신의 형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힌 기분이었다고 했죠. 형이 형이 아니라 아빠라는 사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실, 혼란스러웠고 억울했고 어지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래도 나는 버려진 애가 아니구나. 물론 엄마는 날 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아빠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신이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형에게 고맙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아는 아이의 눈은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감사가 뒤섞인 눈이었어요. 예비 시동생은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됐지만 계속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방에 틀어박혀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사춘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방에 안 들어오고 말 줄어든 걸 그저 예민한 나이라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직 어린 나이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내게 말해주는 걸까였어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속 비밀로 해도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 당장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장난기 있는 중학생 눈빛이 아니었고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누나가 나중에 알면 저랑 형을 버릴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비 시동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았고 자신처럼 진실을 알게 되면 받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까 제가 걱정됐다고 했어요. 본인도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비밀을 유지할까도 싶었지만 그건 제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하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고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이 났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해서 진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텐데 더 정들고 나서 받을 그 눈빛이 두렵기도 했대요. 형도 누나도 자신한테는 너무 소중해서 둘이 헤어지는 건 원치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나중에 이 사실 알고 형을 버리면 형은 진짜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끝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비록 서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덜 힘든 쪽을 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배신감 느끼는 것보다 덜 아프지 않겠냐고 말하고는 지금부터 자신을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해도 자신은 괜찮다고 다 각오하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 아이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충격이 크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고 입 밖으로 겨우 꺼낸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19, 철없던 나이에 사고를 쳤을 수도 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우겠다고 했다는 점은 어쩌면 대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나에게 끝까지 숨기려 했다는 것. 결혼을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이에게 상처 줄까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이라도 알게 되면 그때의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예비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이었고 저는 그에게 파혼하자고 했어요. 그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며칠만 있으면 결혼식이고 결혼 준비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바로 시동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동생이 아니라 아들이잖아.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그의 표정이 굳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멍하니 쳐다봤고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며칠 전에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고 그때 모든 진실을 다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확 커지면서 동생이 다 알고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다 엄마랑 형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순간 숨이 막힌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다 알고 있었어? 곧 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다 알았으니 이 결혼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냐고, 결혼하고도 계속 형수님이라고 부르게 할 생각이었냐고 하자 그의 어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다 겨우 나온 말이 미안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어릴 때 너무 철이 없었고 그 후에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어. 너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고 네가 떠나도 난 할 말이 없어. 붙잡을 자격도 없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파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자신이 다 알아서 뒷마무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붙잡지도 못하고 잡지도 않은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보기 힘들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났고 그는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카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목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전부 흐릿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참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파혼을 선언한 뒤로 제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잤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허무함과 상실감이 숨막히게 밀려왔습니다. 분명 제가 먼저 끝내자고 했는데 마음은 반대였습니다. 그를 미워해야 하는데 자꾸 그리웠어요. 그 아이를 떠올리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내용이 뭔가 이상했어요. 불길한 마음에 전화했더니 받자마자 들려온 건 예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병원이라는 말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말이 귀를 찢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다 민폐인 것 같다고, 자신만 없으면 다 해결된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또 잃을 뻔했구나. 아주 오래전 제 동생을 떠나보내던 날처럼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저를 보자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돌렸고 힘없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아이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또 그러면 정말 크게 혼낼 거야?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민폐가 아니라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이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제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파혼을 결정했지만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운명이라는 말, 평소엔 믿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이라면 도망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눈은 퀭했고 수염도 정리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예비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저도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시동생이 아니라 제 아들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도 조금씩 엄마라는 말을 곧잘 했습니다. 처음 불러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남편은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잃었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다시 얻은 기분입니다. 누군가는 왜 파혼하지 않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도망치는 것보다 품는 게 더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동생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엄마입니다. 지난날의 제 결정을 절대로 후회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며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세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